자, 3부 미국 개장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유사남, 경제를 배우는 유튜버, 오만 유튜버죠. 유사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호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주요 스케줄은 사실상 그렇게 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고 가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제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개장 시황 전에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이번 주 주말에, 저번 주 주말이죠. 저번 주 주말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주주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네. 보셨나요? 제가 저 기사로 봤어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런 거 부르세요? 좀 부끄럽게. 기사로 봤습니다. 사실 기사로. 네. 진짜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음.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재미나게 봤던 부분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현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를 했던 부분하고요. 전기차 섹터에 관해서 특히 자동차란 섹터에 관해서 그 누구도 지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짚고 넘어가자 보면은 일론 머스크에 관해서는 원래 계속 워렌 버핏 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톤을 바꿔서 매우 재능이 있다 허나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차의 성공에 대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고 다만 우리 버크셔 회사는 굳이 그런 어려운 루트를 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계속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방금 전 시간에 애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플에 관련한 이야기에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애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온 질문 중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AI 쪽에 대해서 AI가 어느 정도 과대 광고가 포함이 돼 있다, 어느 정도 버블이 포함돼 있다라고 찰리 먼거가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워렌 버핏이 AI 쪽은 핵폭탄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크셔의 후계자, 이제 워렌 버핏의 후계자가 될 친구. 사실 이번에 저도 주총을 개인적으로 저도 기사로 접했지만 여러 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예전같이 건강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후계자 구도를 명확하게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 아벨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버크셔 경영진 벤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주총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재밌는 내용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화면에 보니까 2007년과 2008년에 현금은 쓰레기라고 말한 사람들을 고려하고 불러내며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 하나라고 부르며 유통되는 통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은 지금 당장 네네. 현금이 이번에 사실 연준에서 돈이 흘러나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현금이 없으면 은행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금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고 있어야 될 자산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되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까먹었네요. 네. 사실 원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사실 국제 긴장감이라고 하나요? 이제 서로 국제 갈등에 대해서 원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인데 네. 미국과 중국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고요. 여기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미국 말고 다른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에 굉장히 재미나게 들었던 이야기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최근에 있었던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관해서 멍청이 약간 stupid idiot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표현을 찰리 먼거가 쓰면서 사실 워렌 버핏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사실 또 미국 내에서 번즈 쪽에서 번즈라고 해서 이제 미국 대사가 있는데 미국 대사가 중국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미중 사이에 계속 갈등은 존재를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서 중국과의 관계에 조금 진전을 이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계속해서 이 긴장의 완화를 좀 실질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 그래도 그 일본 상사에 워렌 버핏이 투자를 최초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그 뭐 어떤 질문도 있었어요? 네, 일본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기보단 사실 아예 중간에 대놓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 TSMC 얘기를 오늘 먼저 하긴 했었어요. TSMC라는 회사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탄탄한 회사 아닙니까? 네네. 워렌 버핏도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도 지정학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에 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데 결국 대만이라는 위치가 중국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치인 만큼 워렌 버핏은 그런 쪽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반대로 얘기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란 나라는 만약에 손해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순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데 미국은 맨날 불평불만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일본의 이제 무역 상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쪽 회사들이 앞으로 있어서 여러 긴장감, 미중 관계 갈등이나 여러 리스크에 관련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익을 가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본 무역 회사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투자 가치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일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워렌 버핏께서 그 일본 기업들 특히 5대 무역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또 칭찬을 하고 나니까 일본도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번 워렌 버핏 주주총회를 보고서는 유선아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거 있으셨어요? 일단 사실 재미나게 봤던 부분들 중 하나가 사실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의 유튜브 후기들을 봤는데 의외로 거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들이 과연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여러 다각화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찰리 먼거가 그 중에서 대답을 했던 부분들이 애플에 몰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던 질문에 대해서 애플에 관한 투자가 우리가 했던 투자 중 가장 좋은 투자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철저하게 준비된 투자는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섹터에 대한 투자는 사실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나게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어리석은 투자가 많은 시기가 가장 돈을 벌 시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어,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내가 그 어리석은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는지 일단 고민을 해보는 시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투자자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뭐 명백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너무나 이제 버블이 들어간 시기에 들어간다든지 약간 그런 쪽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어떤 걸 볼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CPI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좀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CPI에 관련한 내용들, 미국 내에 있는 부분들을 내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조금만 딥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CPI 나오라고 있는데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매번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관해서 예측치를 내놓는데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4월 CPI가 0.6%로 1년 기준으로 따지면 7%가 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월가의 컨센서스 내에서도 한 달 기준 CPI가 0.4% 그리고 코어 CPI가 0.4%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거라고 지금 컨센서스를 내놨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사실 7월부터는 작년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아주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사실 6월 전까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크게 내리지 않으면 7월 달부터는 좀 내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안에서 결국 이번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 연준이 앞으로 진행할 금리 동결이나 앞으로 뭐 피봇에 관한 부분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저번 달 기준으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된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결국 에너지였습니다. 유가가 아주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번 달 CPI는 0.1%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에 머물렀었는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든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간단하게 조금 조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곡물들의 가격이 이번 달에는 저번 달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음식 가격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사실 아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내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단 이번 달에도 곡물들의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예정이고요. 다만 요거에 관해서 설탕 가격이라든지 오렌지 주스라든지 아니면 고기 가격들은 전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CPI에서 음식 가격이라는 것은 외식과 밖에서 먹는 음식과 집에서 먹는 음식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밖에서 먹는 음식은 결론적으로 서비스 비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서비스 비용이 사실 최근에 비농업 고용 지수나 여러 지표를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외식의 가격은 소폭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집에서 먹는 음식은 곡물 가격이 그리고 기호식품들이 사실 제조업 지수를 보면 떨어졌다고 말하는 대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음식 가격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곳에서 마무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유가나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 오펙에서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4월에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가 70불 언저리에서 오일을 계속해서 매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가가 4월 중반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3월 달 평균 가솔린 가격과 우리가 기름을 이제 주유소에 가서 넣는 가격과 4월에 넣는 가격이 거의 5%에서 6% 가까이 상승하는 안 좋은 결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좋은 부분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요즘에 온도가 따뜻해졌거든요. 저도 이제 어저께부터 에어컨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아,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 천연가스와 히링오일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3월 달에 비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5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천연가스 가격과 히링오일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반해서 사실 이제 여름에 들어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켜고 이제 전기가 사실 가장 많이 로드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여름이거든요. 이제 뜨거워진 기계들이나 이제 집의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전기를 돌려서 온도를 퍼내다 보니까 전기 가격을 사실 이게 EIA라고 해서 이게 내일 발표되는 지표긴 한데 이게 제가 저번에 발표된 지표를 좀 갖고 와봤는데 이제 미국의 에너지 관리국에서 매달 에너지에 대한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천연가스나 만약 내가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싶으면 꼭 봐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항상 보시면 항상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보통은 전기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통 평균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에서도요, 3월에서부터 5월로 이어지는 구간까지 소폭의 전기세 상승이 예상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내렸던 게 헤드라인 넘버 하락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였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 거예요? 이번에는 사실 컨센서스를 보여드린 것처럼 0.4%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코어 CPI 내에서도 내릴 만한 건덕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지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자동차 가격 말고는 이번에 맨하임 인덱스라고 해서 이게 중고차의 도매 가격을 알려주는 지표인데 맨하임 인덱스나 여러 자동차 관련한 지표는 아주 다행히게도 계속해서 가격이 내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말고는 코어 CPI 내에서도 가격이 내릴 만한 지표가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주거비도 내리기를 아직까지 내릴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운송비 같은 경우도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만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집에서 먹는 음식, 난방유, 천연가스, 그리고 신차, 중고차 말고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제가 미국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지표 기준으로는 거의 다 상승해서 소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0.6%를 예측하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 범위 내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예상치가 현재적으로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이 데이터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벌써 그렇게 더워요? 미국 뉴저지가? 어저께부터는 갑작스럽게 에어컨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아, 원래는 에어컨을 잘 시키는 성격이 아닌데, 네네. 어저께만 한 90도, 85도 정도를 찍어주면서 이제 섭씨가 아니라 화씨니까. 화씨로 그래서 95도면 몇 도 정도죠? 섭씨로? 제가 계산이 좀 네, 느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운 날씨가 갑자기 좀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벌써 에어컨을 켜고 계시는군요. 그 드라이빙 시즌이 언제부터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사실 이제 5월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6, 7, 8월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네. 여름 이제 휴가를 가기 가장 많은 시즌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많은 자동차가 기름을 쓰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집들과 더 많은 공장들 그리고 더 많은 여러 자동차에서도 에어컨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전기세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 주말에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번에는 강한 언어로 이제 의회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제 경제나 금융 재앙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미국이 처음으로 부채 한도 상향을 하지 못해서 디폴트가 나는 첫 미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지 말고 계속해서 빨리 부채 한도를 올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양쪽 다 물러설 생각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공화당 쪽에서도 아예 대놓고 우리는 너가 이 170조 원 어치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쪽은 아예 우리는 예산 삭감할 생각이 없고 너희가 일단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 문제가 사실 뭐 부채한도 문제가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이 망하는 거를 보고 싶지는 않지만 않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기간에 다가감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가 매일같이 3%씩 폭락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5월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 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바이든과 의회 지도부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일 또 회동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서 원래는 여기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그 기사들을 보니까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거다. 원칙적으로 얘기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좀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게. 뭐 봐주실까요? 지금 뭐 은행 예금액도 있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게 될 기업들도 있고, 어떤 거 볼까요? 일단 은행 이야기를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은행에서 오늘 재미난 이야기가 저번 주 주말에 나왔는데 일단은 은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금액이 12.5빌리언 달러 어치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커다란 하락은 아닙니다만 이제 대형 은행의 예금액이 15빌리언 달러가 상승하고 소형 은행의 예금액이 77빌리언 달러 가까이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건 블룸버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전체적으로 예금액과 이런 부분들이 은행들의 위기를 아직까지는 아마 당분간은 앞으로 짚고 지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악재가 있으면 좋은 소식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FDIC에서 이번에 사실 FRC를 경매를 통해서 결국 JP모건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은행기관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은행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미실현 손실액을 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자산을 팔 때 이 경매에 비은행 기관들도 참여하게 해주겠다라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될 경우 은행들이 미실현 손실액을 정리를 할 때 조금 더 높은 자산 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은행에 개인적으로는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은행권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딱 시작하기 한 1분 남았는데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될 기업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팔란티어, 루시드 어떤 거 있을까요? 오늘 페이팔과 이제 바이오엔테크, 타이슨 푸드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팔란티어, 루시드 그룹, 그리고 식스플래그와 DC까지 지금 요런 회사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는 이미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타이슨 푸드를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결국 육류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소비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루시드 그룹과 이제 팔란티어라는,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 상위 20개 중에 포함되는 이 두 종목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마 장후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제 화면과 함께 살펴보시죠. 아직 숫자가 다 들어오지 않고 있긴 한데 3대 지수는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우 지수가 0.2% 오른 채 시작을 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1% 오른 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약보합권. 자, 몇몇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되게 웃긴 게 있어갖고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테슬라가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크게 올랐죠. 지난 금요일에 크게 오르고 오늘 한 1% 연달아 오르고 있는데 이 기사 제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라고 하는 그 곳에서 테슬라 주식이 워렌 버핏이 참 재능 있는 사람이다라고 앨런 머스크를 표현했다고 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기사를 제목으로 냈네요. 어쨌든 이 테슬라는 오늘 1% 정도 올라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3.6% 오른 채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타이슨 푸드 실적이 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결국 타이슨 푸드는 한 10% 정도 지금 약간 지금 인터넷이 느린데 한 10% 정도 주가가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맵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인 맵을 보자면 사실 뭐 약간 뭐 하락하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섞여 있는 모습이죠. 테슬라가 0.9% 오르는 거,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크게 오르는 거, 에너지 가격의 반등과 함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니까 중소형 은행들 지금 현재 4%에서 2%가량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유산남님, 초반 분위기 좀 어떨까요? 일단 장 초반 분위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서 흘러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오일 에너지 관련주는 사실 내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유가가 좀 오른 것도 있고요. EIA에서 발표할 이제 미래 전망치에 관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주 쪽은 제가 가져온 소식처럼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기도 하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우리가 관련한 부분들은 소식은 다 가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공매도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은행 쪽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또 3% 정도 내린 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페이팔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몇몇 움직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챙기시면서 한번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산함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혹시 오늘 못하신 내용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끝내고 싶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글쎄요. 사실 내일 해야 될 이야기거리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CPI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말을 좀 아껴 놨다가 내일과 내일 모레도 좀 쓸 부분을 좀 남겨 놓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 나올 이야기 중에서 간단하게 주목해야 될 섹터에 관해서 저도 정리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은행주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오랜 휴가 기간이 지나고 이제 휴일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장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중국주 쪽들이 항생이 좀 좋은 지수를 보여주고 일본 쪽에서도 여러 관련한 뭐 워렌 버핏의 이야기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주식들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오늘 미국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남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를 못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 시장 개장됐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밤 그리고 좋은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